한국 거기 가난한 나라잖아! 수백 명의 사람을 살리려다가 억울하게 해고가 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며 가난한 나라라고 말하는 지인들 뿐이었는데요. 그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는 한 생명을 구하려다가 추락을 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하였는데요. 얼른 사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댓글의 지역으로 좋아요의 기적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제 이름은 마르코 라미레즈예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고 42살입니다. 저는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이며 얼마 전까지 항공기 구조 기술자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비행기가 뜨기 전 하늘 위에서 수십 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점검을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책임을 무겁게 여겼고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일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작업장에 도착했고 점심도 거르고 기체 아래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사람들이 저를 신뢰했고 저는 그 신뢰를 배신하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정비 중이었어요. 곧 출항을 앞둔 여객기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엔진 연료 라인 쪽에서 아주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정식 점검 리스트엔 없는 항목이었지만 제 손끝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어요. 무언가 이상하다. 저는 작업을 중단하고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비행기 지금 상태로 이륙하면 위험합니다. 상사는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시간 없어. 문제 없으면 그냥 넘어가. 하지만 저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고 조종석에 긴급 정지 신호를 넣었습니다. 비행은 중단됐고 승객들은 전부 내려야 했어요. 공항이 뒤집혔죠. 항공사 책임자들은 곧장 달려와 저를 노려봤고 상사는 눈을 피했어요. 며칠 뒤 정밀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료라인 내부에서 파편이 발견됐고 고도 상승 중. 연료 차단으로 인한 엔진 정지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결론이었어요. 그 말인즉 제가 멈추지 않았다면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정작 회사는 저를 불러 아무 말도 없이 해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 상사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제가 목숨을 구했어요. 네가 뭘 했든지 뉴스에 문제 일으킨 정비사로 나가면 회사 이미지가 망가져. 이해해. 그날 저는 회사 문을 나서며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옳다고 살아도 결국 권력 앞에선 쉽게 버려진다는 걸. 이력서를 돌렸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사고 유발 정비사라는 낙인이 찍힌 이상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소용없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던 기숙사도 비워야 했고 우리는 도시 외곽에 있는 작고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아내 소피아는 간호사로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수입만으론 내 식구가 살아가기엔 부족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 마르틴과 아직 겨우 3살밖에 안 된 딸 루시아. 아이들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점점 더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불도 켜지지 않은 채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스크롤하다가 한겨시 글을 보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외국인 기술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안전을 중요시하고 현장 관리자도 외국인으로 승진하는 사례 증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깨끗한 작업 환경. 저는 한국이라는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한국은 드라마나 케이팝 같은 이미지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안전을 중시한다는 문장은 마치 얼어붙은 가슴 어딘가에 불씨를 붙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컴퓨터를 켜고 몰래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기술자 채용 박람회, 해외 건설 현장 관리자 채용 설명회.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게시글들이 지금은 제게 문처럼 보였어요. 며칠 뒤 아무 말 없이 리셉션 센터에서 열린 국제기술 인력 채용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불안하고 쑥스러웠지만 등록을 마치고 상담을 받았어요. 간단한 이력서와 경력 증명서, 그리고 기술 면허 복사본도 제출했습니다. 경력 좋으시네요. 한국 쪽 건설안전 분야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 한마디가 심장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심스럽게 몇 군데 온라인 지원서도 보냈습니다. 다행히 영어만으로도 작성 가능한 항목이 있었고 번역 앱과 함께 몇 시간을 들여 글을 완성했어요. 소피아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없었고 괜한 기대만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문을 두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아직 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희망 하나로. 그 이후 모르는 척 조심스레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기 이거 좀 봐요. 한국에서 기술자를 찾는데요. 외국인도 관리자까지 승진한 사례가 있대.
소피아는 화면을 보고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거길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해보고 있어요. 여긴 더 이상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도망이에요.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혼자 가서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 가족은요? 며칠 뒤, 저는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한국에 가보려고 생각 중이야. 한 친구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거긴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잖아. 노동자한테 뭐 얼마나 잘해주겠냐? 다른 친구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남미 사람들? 거기선 그냥 외국인 막일꾼 취급이야. 차별 엄청 심하대. 그냥 여기서 참고 살아. 그 말들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비웃음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누군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내가 간다면 그게 내 길이 되는 거겠지. 그리고 얼마 안 가 한국의 한 기업에서 채용을 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소식을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죠. 다음 날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비행기 멈춘 날 나는 그게 당신답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때 당신이 옳았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어 말했어요. 그래요. 가보세요. 대신 약속해요. 건강히 돌아오겠다고. 우리 다시 만나겠다고.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이 그날 제 마지막 망설임을 녹였습니다. 며칠 뒤 마르틴이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은 멀어요? 응, 많이. 지구 반대편이지. 그럼 꼭 돌아와요. 루시아도 기다릴 거예요. 그렇게 저는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두려움과 불확실함,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한 번쯤은 나 자신을 위해 싸워보고 싶었습니다. 한국행. 그건 도망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되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면 떠날 이유로는 충분했어요. 비행기가 한국에 착륙했을 때 저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작은 창문 너머로 회색 하늘이 보였고 아래 공항은 크고 조용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것 같았고 너무 낯설고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르코, 할 수 있어 하고 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방을 챙겨 들고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공항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낯선 소리들이 벽처럼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천장에서는 큰 소리로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표지판엔 제가 읽지 못하는 글자들이 가득했죠. 한글. 한국의 문자라고 했지만 저에겐 그냥 암호처럼 보였어요. 짐 찾는 곳을 못 찾아서 한참을 헤매고 있었어요. 캐리어를 끌며 계속 돌고 있었죠. 가슴이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 하고 두드렸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파란 조끼를 입은 젊은 남자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처럼 보였어요. 그가 천천히 또박또박 영어로 말했어요. 홀로, Can I help you? 그 5마디 말이 마치 햇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발요. 그 가방짐하고 말도 제대로 못했죠. 그는 방향을 가리키며 저와 함께 걸어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여줬어요. 그 순간 정말 울 뻔했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안도돼서요. 그 미소, 그 작은 친절이 제 가슴 속 얼음을 녹여줬어요. 공항을 나와서 새 직장의 기숙사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꽤 긴 거리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건물, 도로, 사람들 다들 깨끗하고 빠르고 조용했어요.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두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행동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저는 느리게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사 현장에 도착했어요. 또다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큰 기계들이 철근과 흙을 옮기고 있었고 용접기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공기에는 금속과 먼지, 그리고 뭔가 날카롭고 새 것 같은 아마도 시멘트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안전모, 조끼, 장갑을 착용한 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한쪽에 서서 신분증을 들고 있었죠. 어찌할 바를 몰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마르코? 키 큰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눈빛은 따뜻했지만 표정은 진지했어요. 강하고 차분해 보였어요. 저는 박대현입니다. 현장 소장이에요. 환영합니다. 그는 천천히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영어를 말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죠. 저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긴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항상 헬멧 써야 해요. 공구도 항상 점검하고요. 절대 지름길 없어요. 제 헬멧을 가리키며 말했죠. 매일 아침
안전회의 있어요. 당신도 참석해야 해요.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여긴 안전에 정말 진지하구나. 우리나라랑은 다르네. 그날 오후 다른 노동자들을 만났어요. 그중 한 남자가 웃으며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죠. 김기철입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였어요. 아마 30대쯤? 눈이 친절했어요. 그가 저에게 음료를 하나 건네줬습니다. 한국어 할 줄 알아요? 라고 물었어요. 조금이요 하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그러자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요. 조금씩 매일매일. 그렇게 해서 저의 첫 번째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어떤 분위기일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어요. 다들 바닥에 앉아서 술을 따라주고 받더라고요. 음식은 매콤하고 뜨거웠어요. 김치, 구운 고기, 냄새는 강하지만 맛은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국물까지 있었습니다. 마르코. 누군가가 외쳤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느낌은 전해졌어요. 따뜻함, 존중, 그리고 받아들여진다는 감정.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어쩌면 속으로 생각했죠. 이 나라는 그렇게 차갑지만은 않구나. 아직 언어도 잘 몰랐고 집이 그리운 건 여전했어요. 그래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단지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의 매일은 시험 같았어요. 해는 일찍 떴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제공한 작은 기숙사방에서 잠을 깼어요. 좁은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창문 하나뿐인 방이었죠. 창밖으로는 멀리서 움직이고 있는 크레인들이 보였어요. 저는 서둘러 일어났고 작업복 바지, 안전화, 그리고 눈에 띄는 노란색 안전조끼를 입었습니다. 문 옆에는 제 헬멧이 걸려 있었어요. 그 헬멧을 쓸 때마다 마치 왕관을 쓰는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헬멧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거든요.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모든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원을 그리고 섰습니다. 박대현 소장님이 안전교육을 진행하셨죠. 거의 대부분 한국어로 말씀하셨고 말투는 빠르고 진지했어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건 단어 몇 개뿐이었어요. 조심, 위험, 안전 같은 단어들이었죠. 그래도 저는 눈으로 들으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고개를 끄덕이는지, 허리띠를 조이고 헬멧을 서로 확인해 주는지 유심히 봤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시스템이었고 하나의 리듬이었습니다. 저는 그 리듬 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어느 날 오후 휴식 시간에 김기철 씨가 그늘 아래에서 제 옆에 앉았어요. 마르코 씨, 괜찮아요?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몸이 피곤해요? 아니면 머리가 피곤해요? 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죠. 둘 다요. 그러자 그는 작은 노트 하나를 주머니에서 꺼내 저에게 건넸어요. 우리 한국어 공부해요. 하루에 10단어씩만. 노트에는 큼직하게 한국어 단어와 영어가 같이 적혀 있었어요. 전부 안전과 작업 현장에서 쓰이는 단어들이었죠. 헬멧 헬르멋, 위험 데인저, 도구 툴, 작업장 WORKSIT, 안전한 세이프. 저는 그 단어들을 소리내어 천천히 어색하게 따라 읽었어요. 마치 갓난아이가 처음 말을 배우는 것 같았어요. 기철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완벽해요. 내일 또 해요. 그날부터 휴식 시간은 작은 수업 시간이 되었어요. 그는 매일 저에게 단어를 가르쳐 주었고 함께 웃고 가끔은 시험도 쳤어요. 밤에는 그 노트를 침대에서 꺼내 공부했어요. 조용히 입으로 단어를 반복했어요. 위험, 데인저, 위험, 데인저. 가끔은 어두운 방 안에서 마치 주문처럼 속삭이기도 했어요. 나를 지켜주는 마법의 말처럼요. 몇 주가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안전회의 중에 박 소장님이 말했어요. 혹시 누구 말할 사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 순간 바람이 점점 세게 부는 게 느껴졌어요. 크레인이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고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손을 들었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느리고 조심스럽게 어눌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여기 바람 세요. 스트롱 와인드. 위험합니다. 플리즈 책. 세이프티.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박 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금 안전망 설치합시다.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고 누군가 제 등을 툭툭 쳐주었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뿌듯해서요. 그날 저녁 회사 식당에서 김 아주머니가 제 밥에 고기를 더 얹어주셨어요.
오늘 용기 있었어요. 하고 부드러운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모든 말을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아주머니의 눈빛은 분명했어요. 반짝였거든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왠지 모르게 키가 더 커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더 단단해진 느낌도 들었고요. 저는 더 이상 그냥 외국인이 아니었어요. 팀의 일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배우고 있었던 단어들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건 삶이었어요. 안전, 팀워크, 존중. 이건 단지 단어가 아니었죠. 무언가 더 큰 것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아침 바람이 평소와 달랐어요. 비계 사이로 바람이 휘잉하고 불어 지나갔고 밧줄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공기에는 금속과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안전회의에서 박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장비 꼭 2번씩 확인하세요. 오늘은 바람이 셉니다. 저는 제 헬멧을 확인했어요. 안전벨트도 2번 확인했죠. 그리고 위쪽 플랫폼을 올려다봤습니다. 기철 씨가 벌써 작업 중이었어요. 그는 아래를 향해 손을 흔들며 평소처럼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는 안전고리를 하나만 걸고 있었어요. 기철 씨, 2개 고리요? 하고 제가 소리쳤어요. 그는 엄지를 들어 보였지만 제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위쪽 철골 구조물에서 쾅 하고 큰 금속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계단을 올라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난간을 손으로 꽉 잡고 급히 올라갔어요. 플랫폼에 도착했을 땐 바람 소리가 거의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철 씨가 철골 위를 건너고 있었는데 강한 바람이 그를 옆으로 밀었어요.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그의 발이 철골 가장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는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뛰었어요. 2손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의 온몸 무게가 그대로 저한테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희 둘 다 철골 끝에 매달린 상태였어요. 제 팔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릎 아래 철골이 뼈를 파고들 만큼 아팠어요. 버텨요. 하고 소리쳤지만 그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손끝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로 누군가 제 조끼를 잡아당겼고 저희 둘 다 플랫폼 위로 끌어올려졌어요. 철골 위에 쓰러졌고 숨을 헐떡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주변은 바람 소리만 들릴 뿐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기철 씨를 바라봤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형이 살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할 기운도 없어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후 회사 내 병원에서 간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근육이 심하게 늘어나서 며칠은 쉬어야 한다고요. 그런데도 머릿속에는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정말 떨어질 뻔했던 그 짧은 순간이요. 그리고 제가 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안전은 단지 규칙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박 소장님이 과일을 들고 찾아오셨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용감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어요. 이제 당신은 단순한 일꾼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입니다. 며칠 뒤 기철 씨 어머님이 삼계탕을 들고 오셨어요. 닭고기에 밥과 마늘이 들어간 뜨거운 국물이었어요. 그분은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당신 덕분에 제 아들이 살아 돌아왔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철 씨가 병문안 왔을 때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요. 약속할게요. 헬멧, 고리 2개. 항상.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잘했어요. 이제 지름길은 없어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낯선 사람 같지 않았어요. 저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준 사람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헬멧이나 안전줄을 예전처럼 볼 수 없었어요. 그건 더 이상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어요. 그건 생명의 줄이었고 약속이었고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고 이후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모두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마르코, 다시 건강해 보이네요. 영웅이 돌아왔다. 박 소장님도 힘있게 악수를 해주셨고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우리는 참 운이 좋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웃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더 큰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단지 일만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앉아 몇 주 전 기철 씨가 줬던 노트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한국어 단어, 안전규칙, 저희 둘만의 작은 공부 기록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을 원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더 잘 말하고 싶었고, 표지판을 읽고 회의 내용을 이해하고, 다른 작업자들의 안전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단지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박 소장님께 여쭤봤어요. 안전관리자 교육 같은 거 있나요? 소장님은 눈썹을 살짝 올리셨어요. 여기서 공부하겠다고요? 그것도 한국어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건설 안전 자격증 야간 학교가 있어요. 어렵고 전부 한국어예요. 그래도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등록했어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퇴근 후 작은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갔습니다. 교실은 작고 단순했어요. 칠판, 책상, 그리고 벽에서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만 들렸죠. 저만 외국인이었어요. 선생님은 빠르게 말하면서 모르는 단어들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다 적었어요. 밤에는 기숙사에서 사전 앱으로 단어를 찾아보고 문장을 눈 감고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했어요. 가끔은 책을 가슴에 올려놓은 채 잠이 들기도 했죠. 예를 들면 이런 단어들이었어요. 안전수칙 세이프티 룰즈, 산업재해 워크플레이스 액서던트, 보호장비 프로텍티브 기어. 이건 단지 단어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인생의 열쇠들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머리는 꽉 찬 느낌이었고 하루 종일 무거운 걸 들고 오르내려서 몸도 지쳐 있었죠.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말엔 기철 씨가 저를 도와 공부해줬어요. 식당 아주머니 김 여사님은 달걀을 더 얹어주셨어요. 머리 좋아지라고 하시면서 윙크까지 하셨죠.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아내 소피아는 매주 일요일 밤마다 전화를 걸어주셨어요. 마르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믿고 있어요. 저는 아내의 목소리를 마치 따뜻한 외투처럼 품에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최종 시험날. 3시간 동안 전부 한국어로 된 시험. 어려운 문제들, 긴 지문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험을 시작했어요. 끝났을 때는 솔직히 붙었는지 아닌지 전혀 감이 없었어요. 그 후로 2주를 기다렸어요. 길고 긴 2주였죠. 어느 날 아침 출근 전에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어요. 축하합니다. 건설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됐어! 하고 소리쳤어요. 기철 씨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합격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해냈어요. 그날 밤 저는 소피아에게 전화했어요.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마르코, 우리 정말 자랑스러워요. 마르틴이랑 루시아도 전화기 너머로 외쳤어요. 아빠 최고야. 진짜 멋져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모든 걸 잃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시 시작했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단순한 노동자로 왔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리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안전관리자 자격증에 합격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아침, 박 소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마르코 씨 하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겼습니다. 저는 궁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이번엔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함께하는 건설 파트너십이에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온 팀과 같이 일하게 될 겁니다. 양쪽이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소장님의 한마디는 잠시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그 역할에 세우고 싶습니다. 양국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주세요. 순간 얼어붙었어요. 제가요? 두 나라를 잇는 다리요? 잠깐 동안 과거에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왜 한국에 가려고 해? 거긴 우리 같은 사람들 안 좋게 본대. 거기선 못 버틸걸.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있었어요. 선택받은 사람, 믿음받은 사람, 존중받는 사람. 저는 박 소장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천히 숙소로 걸어갔어요. 공기는 차가웠고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땐 가슴 가득 두려움을 안고 있었어요. 일자리도 없었고 한국어도 전혀 몰랐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새로운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리더였고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몇 주 뒤 저는 공항에서 아르헨티나 기술자들이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게이트를 나오는 순간 저는 그들의 눈빛을 보았어요. 제가 한때 가졌던 바로 그 두려움과 불안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걸어가 스페인어로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은 좋은 손에 맡겨졌어요.
그들의 어깨가 풀리듯 내려갔고 미소가 번졌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한때 받았던 친절을 다시 전할 수 있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양쪽 팀이 함께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통역을 했고 안전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아르헨티나 팀에게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에서는 규칙을 지키는 게 의무라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국 팀에게는 말했어요. 그들은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시간을 주세요. 분명히 놀라실 겁니다. 저는 매일매일 자랑스러웠어요. 때때로 현장을 걸어 다닐 때면 작업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마르코 과장님. 식당 아주머니 김 여사님은 여전히 제 도시락에 음식을 더 넣어주셨어요. 힘내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기철 씨는 이렇게 말했죠. 안전이라는 단어도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봐요. 하지만 가장 특별했던 순간은 잠깐 아르헨티나에 다녀왔을 때였어요. 가족들이 공항에서 저를 향해 달려와 안아주었어요. 아들 마르틴이 말했어요. 아빠, 뭔가 달라졌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저를 바꿔줬단다. 소피아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 다시 빛을 찾았네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더 큰 에너지로 일에 임했어요. 헬멧을 자랑스럽게 썼습니다. 그건 이제 단순히 머리를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건 상징이자 약속이었어요. 지키겠다는 약속, 성장하겠다는 약속, 이끌겠다는 약속.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안전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팀워크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입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얻는 것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기회로 저는 새로운 인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생이었어요. 저는 마르코입니다. 저는 아버지이고 노동자이며 세상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결정을 너무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 뒤엔 가족을 향한 사랑, 생명을 지킨 기억, 그리고 다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꼭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지역과 느낀 점을 남겨주시면 그 좋아요가 나비효과가 되어 지역으로 좋아요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사연이 채택된다면 더 큰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인생감동극장의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큰 감동을 만들어가 보세요.